예, 무기다리던 예,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화 아닌 논쟁을 예, 신원 나이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런 공유를 해볼까요? 예, 음,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보일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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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요. 예. 지난번에 잠깐 그 서론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쁜 귤은 사실 본문과는 전혀 뭐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 제가 어디를 시선을 둬야 될지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창조론과 진화론 대화 아닌 논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대화 아닌 논쟁 아닌 대화인가요? 아니면 대화 아닌 논쟁을 원하시는 건가요? 논쟁 아닌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커멘트가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인터럽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대화를 위한 용어 정의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아무도, 예, 들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창조 신앙이 뭔가라고 한 거를 저희들이 일단 고백을 해야 되겠죠. 창조 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즉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의 질서를 만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창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창조론이 있겠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에 대한 통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론은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은 좀 다르죠.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과학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문자적으로 믿음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 책에 물음표를 했는데 그 물음표를 한 거는 왜 그런지는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쪽은 이렇고요. 진화는 그럼 어떤가? 진화 현상. 제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설명을 한다면,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텐데, 제 이름은 이재호입니다. 저는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지성수 목사님이랑은 예전부터 이제 패친이었고, 전화 통화도 했었고,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 인연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어,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글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를 이쪽으로 초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그렇고요. 다시 넘어가서 이제 진화 현상. 진화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생물 집단이 가진 유전적 구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진화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생물학자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정의를 합니다. 생물학자는 변이를 통해서 유전자 풀 내의 다양성의 증가. 뭐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를 말한다.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거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증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항상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변이라는 거는. 변이가 없다면 아버지와 자식들,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엄마와 딸이 얼굴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변이에 의한 건데,
변이를 통한 유전자 플레이의 다양성의 증가다. 그러면 진화론은 뭔가? 진화는 이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요. 진화론은 이제 현존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진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기본축으로 자연 선택과 유전자 부동이 있는데요. 자연 선택은 뭐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로운 유전자는 보존되고 이롭지 못한 유전자는 도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전자 부동은 그 변이로 인해서 생긴 유전 형질이 항상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달되는 그 유전적인 특성들이 전달되는 건데 그걸 유전자 부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후에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믿는 창조론의 하나. 사실 유신 진화론도 창조론의 하나죠. 창조론의 한 가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유신 진화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 그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는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운동으로서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나마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운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과학이란, 그리고 왜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가를 잠깐 넘어갈게요. 우선 과학에 대한 오해 또는 공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입증되거나 실증되는 결과가 아니면 과학이 아닌가. 이게 사실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으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암흑물질, 같은 경우 볼 수 없잖아요. 암흑물질,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암흑물질은 보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 방법론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발견이나 실험을 통해서 뭔가가 나와요. 결과가. 그걸 비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합니다.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수립이 되죠. 그리고 가설을 발표를 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을 통과하면 학계가 인정하는 게 이제 과학 방법론이거든요, 사실.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인정되는 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이라는 거는 꼭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실측되는 결과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이 대표적인 거고,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상대성 이론이, 그 수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검증되기까지는 이론이었죠. 그냥 가설이었죠. 하지만, 수성의 움직임을 통해 관측하면서 그 가설이 맞다라는 증거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움직임을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 방법론이다. 그리고 크게 따지면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는데 다음 단계 이론이 누적이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화살을 하나 쐈어요. 근데 관역에 딱 맞았어요. 관역에 맞았네?
그러고 다른 화살을 쐈어요. 또 그 관역에 가서 맞아요. 화살을 많이 쐈는데 이 관역에 가서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가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발표를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이 하나하나 따져요. 화살을 자기네들이 쏴보기도 하고 이 화살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쏴도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고 또 화살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야 학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닌 게 이런 거예요. 창조과학은 관역에 맞는 게 없어요. 어, 가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설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맞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역에 안 맞으면 이 화살이 틀렸다. 아니면 관역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창조과학을 정말 그게 진리라고 믿으셨던 분이 있다면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창조과학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과학에서 어,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리 작은 마이너한 저널이라도 발표된 논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과학 논문이 아니었고 과학 교육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그렇게 믿는다면 논문을 발표를 하면 되죠. 논문을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창조와 진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게 이제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측정법을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연대 측정법을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연대 측정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사용하는데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자연에 심어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주제로 쓴 글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이런 방식이에요. 방사선 동위원소 집단의 원자 개수가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A라는 동위원소가 B로 바뀌거든요. 이제 뭐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10만 개 중에 하나씩 하나씩 붕괴가 되면서 다른 비슷한 성질의 다른 원소로 바뀌는데 그거의 원자 개수가 절반으로 감소되는 절반으로 원자죠. 모 원자가 절반으로 감소되는 반감기를 사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법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모원소 개수가 있고 이게 붕괴가 되면서 딸 원소로 바뀌거든요. 딸 원소로 바뀌는데 여기 처음에 이제 만 개다. 예를 들어서 만 개에서 5천 개로 바뀌는 기간, 이 기간이 반감기예요. 딸 원소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 또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그거의 25%가 되겠죠. 이러면서 반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개별 동위원소의 붕괴는 사실 확률적이에요. 개별 동위원소 하나만 놓고 보면 얘가 붕괴가 될지, 이건 뭐 1초에 붕괴가 될 수도 있고 몇 억 년이 지나서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개수가 충분하다면 이 반감기는 일정합니다. 물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모집단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반감기는 믿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측정된 반감기를 가지고 뭐 연대를 측정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대 측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소의 수는 여러 가지예요. 탄소, 우라늄 납, 뭐, 아르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은요, 이런 동위원소 측정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라기보단 공격이죠. 쉽게 이제, 창조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온 그 영상을 보면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거 꼭 나오거든요. 뭐, 김명현이라든가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룡 화석의 나이는 방사성 탄소 6천 연대 측정이 한계로 오래된 연대가 나올 수 없게 편견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꼭 해요. 그러니까 잴 수 없으니까 못 재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화석이 발견된 지형의 연대를 측정하거나 나무의 나이트를 사용해서 측정 가능한데 이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천 년 정도 돼요. 5천 년 정도인데 공룡 같은 경우는 뭐 5억 년 이러니까 5천 년을 가지고 5억 년. 사실 어느 정도 반감기가 한 8번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원소에 따라서 반감기가 나와요. 이건 빌리언 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8에서 납으로 바뀌는 이 경우는 4.5 빌리언, 그러니까 45억 년이죠. 딱 지구의 나이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게 있어요. 더 긴 것도 있고요. 더 짧은 것도 있고. 어. 이렇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마치 30cm 자를 가지고 축구 운동장의 길이를 잰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축구 운동장을 재기에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여기에 반감기가 긴 원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이제 한 지층의 나이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러면서 자주 예를 드는 게 이제 케냐에 있는 KBS라는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같은 경우는, 13년이 걸렸어요, 사실. 정확한 연대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최소한 12개 정도의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 어느 정도의 합의된 나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과학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설을 발표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발표를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과학 방법론이 그렇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KBS 사례를 가지고 동위원소 측정법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지층 안에는 여러 개, 그러니까 지층 안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층이 섞일 수가 있어요. 젊은 지층과 늙은 지층이 섞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생기는 거를 어떻게든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반감기는 모집단에 대한 확률이다. 개별 원소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원소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언제 붕괴될지는 몰라요. 하나의 원소만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붕괴될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뭐 2의 10승 분의 1이기 때문에 1024분의 1. 훨씬 더 많이 지나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하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도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룡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반감기가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유전자의 반감기는 500년 정도거든요. 530년 정도. 530년 정도의 반감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공룡의 유전자가 남아있느냐? 지구는 오래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유전자가 붕괴되는 거는
반감기에는 확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감기가 많이 지났더라도 확률상으로는 0보다 크거든요. 0보다 큰 사건은 존재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세요? 제가 너무 긴가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진화에 대한 오해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듣는 거 아니죠, 혹시? 예, 아닙니다. 너무 예, 어려워서 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제 딴에는, 예, 일단 넘어가 볼게요. 진화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죠. 진화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진화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긴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학문은 화학 진화라는 케미컬 리볼루션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화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당사자들도 좀 불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음,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생각도 없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뭐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주장이죠. 모든 진화는 완성형입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후진적이다, 뭐 못한 동물이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진화 끝에 있는 생물은 모두 완성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대진화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진화, 대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진화는 연속적인 현상이며 종은 인간의 편의상 맞는 구분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뭐 늑대와 개는 하나의 종입니다. 개 안에서도 형태가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이고 그리고 늑대도 하나의 종이에요. 사실 늑대와 개 사이의 유전자의 구분은 사람과 원숭이보다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장어 아시죠? 뭐 뱀장어 뭐 무슨 여러 가지 장어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장어라고 그냥 말하지만 모든 장어를 그냥 장어라고 통칭하지만 장어 안에는 종보다도 더 위에 목이 다른 생물들도 장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서 사람이 그전에는 이제 뭐 유전자 분석을 할 수도 없고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종을 나눴지만 실제로 학문이 발달되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진화라는 게 물고기에서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의상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진화는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죠. 트리 형태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성함이 잊어버렸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는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중간화석은 없다. 중간화석이랑 밝혀진 화석은 모두 조작이다. 어, 이건 증거를 제시하면 무시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현상입니다. 중간화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말고 이제 옛날에 1920년대인가요? 타운센드의 유인원 화석을 조작해서 팔았던 게 있어요. 그게 조작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사실 과학자들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운센드 사건을 봐라. 화석은 모두 조작이다.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100년 전의 사건을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계 내부에서도 진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실 진화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진화는 모두 인정하고요. 적어도 진화를 공부하는 학자들 안에서 진화의 방법에 대한 다른 학설이 존재하죠. 혹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캄브리아기에 생물이 다양하게 갑자기 증가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레벨이지만 그런 뭐 포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캄브리아 대폭발을 보면서 이게 창조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캄브리아기는 그 기간이 5천만 년이거든요. 5천만 년 내에 다 등장을 했다는 걸 가지고 대폭발이고 마치 모든 생물이 한꺼번에 어,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캄브리아 대폭발을 보면서 이제 많은들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화론 내에서 이제 점진론과 단속론, 크게 따지면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단속론은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점진론은 이제 진화가 점진적으로 계속 꾸준히 발생했다라는 거고, 단속론은 일정 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견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화석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속론이라는 거는 진화라는 게 꾸준히 변화가 없다가 어떤 계기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이와 자연 선택이 조화로서 진화가 이제 그 생물의 다양성이 생기는 건데 어, 꾸준히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파생적으로 많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단속론이고요. 지금은 사실 단속론이 어떻게 보면 음, 주류라고 주류라고 제가 그쪽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주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성들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데로 합쳐진다. 그게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설의 어, 증거로서 하나 제시가 되는 건데 이게 과학자가 이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최초의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를 최초의 여인이다. 근데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공통조상의 유전 형질이지, 이 유전 형질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최초의 여인은 아닙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그 오해 혹은 공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화석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화석, 뭐, 초등학교 때나 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을 텐데, 생물이 죽고, 그 위에 이제, 침전물이 생기죠. 침전물이 생기고, 침전물이, 바위가 되면서 화석이 되고, 이게 화석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건데요. 화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화석은 생물이 퇴적물 속에 파묻히고 광물 조직이 생물 조직에 유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체 조직은 부패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화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생물 위에 이제 침전물이 쌓였고, 그, 어, 뭐죠? 그 생물은 부패가 돼서 그냥 자국만 남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발자국 같은 거. 그런 거는 자국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화석은 사실 광물질화된 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화가 이루어지면 오래 보존이 가능한 거예요. 생체 조직은 그렇게 오래 보존이 가능할 수가 없죠. 뭐 화석화는 우연의 결과이면 그렇게 확률적으로 낮은 사건입니다, 사실. 어, 화석이 되려면 이 침전물이 급하게 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쌓여버리면 다 신체는, 생체 조직은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침전물이 급하게 쌓여야 되죠. 뭐 화산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홍수가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거든요. 주로 단단한 조직, 화석이 많이 생기지만 조건만 맞으면 연부 조직이나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깃털, 배설물들의 화석화도 가능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연부 조직의 발견을 보고,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연부 조직은 다 화석화된 연부 조직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화석화가 되면 뼈든 연부 조직이든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연부 조직이 보존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1980년대 정도에 연부 조직이 딱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게 있어요. 그 경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어,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공룡의 연부 조직이었거든요. 아니죠. 공룡의 연부 조직이었네요. 그래서, 어, 화학 물질이 그 연부 조직을 포함하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어, 연부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극히 정말 희박한 경우고 굉장히 우연히 일치하는 이례적인 조건이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죠. 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사실 연부 조직이 땅만 파면 나와야죠. 예. 현재 진화론에서 제시하는 계통과 반하는 녀석, 캄브리아대 토끼, 많이들 인용하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캄브리아대에 토끼가 발견되면 진화론은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계통도에 맞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 논란이 되는 중간다교 화석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밑에 유튜브 영상을 추가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다교 화석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A와 B 사이에 중간 화석을 보여주세요. C를 제시하면 부족합니다. A가 어떻게 C가 되었죠? 그럼 D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또 A와 D 사이를 요구를 하죠. 지금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석화가 쉽지 않은 과정,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화석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위 화석은 무수히 많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두 발 달린 동물에서 공룡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이거였겠죠? 바실리오사우루스. 발견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다른 생물이다. 중간화석이 아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게 발견되고, 이게 발견되고, 이게 발견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지금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화석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모양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부학적 특성을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특성을 보면서 종별 유사성을 분석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이나 분자 생물학도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이제 틱타알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물고기가 네 발 달린 동물로 가는 과정인데, 틱타알릭이라는 이 화석의 발견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2006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틱탈릭은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판테리크투스, 그 아칸토스테가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발견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연대는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지역은 어느 정도이다.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틱타알릭이에요. 틱타알릭은 3억 7천 5천만 년 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 할 것으로 추정된 화석을 해당 연대의 지층과 지역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이론에 기반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았더니 정말 있었던 거죠. 틱탈릭은 입모양이나 짧아진 머리뼈, 천정, 갈비뼈, 귀, 뭐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정말 중간 화석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중간 화석이에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조새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조새가 저희 과학 교과서에 뭐 어, 새와 공룡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시조새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시조새를 전후로 해서 열 몇 개의 중간 화석이 있어요. 그 외에도 중간 화석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화석이 없다라고 계속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질문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죠. 네. 예, 일단 예, 끊죠. 예, 예? 예, 예, 일단 예, 끊고 얘기 좀 하고 또 하죠. 예, 예,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면, 뭐, 빨리 일단 마지막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끝을 낼게요, 그러면. 네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학을 알아야 과학에 대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과학이나 혹은 근본주의 교회의 과학에 대한 주장은 사실 과학에 대한 몰이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의 증거라고 이제 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유튜브 영상도 많고, 뭐 사이트도 많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은 과학계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45억 년 동안 유지가 되느냐. 이거는 자기장 역전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 안에서 지구의 지층을 보면 자기장 역전이 몇백 번 발생했다는 증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학계에서는 이미 몇십 년, 몇십 년, 최소한 50년 전에 설명이 돼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젊은 지구의 증거라고 자기장을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일단 알아야 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과학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면 돼요. 아까 과학 방법론 이야기했잖아요. 가설을 제시를 하고 검증을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 제가 창조과학 신봉자에게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여러 명한테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유전자의 반감기는 보통 자연 조건에서 530년 정도로 계산이 돼요. 530년이 지나면 유전자의 반이 깨지거든요. 붕괴가 돼요. 공룡의 경우는 극히 일부의 유전자만 발견이 돼요. 유전자의 흔적만 발견이 돼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많은 종의 유전자를 완전히 100% 복구했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유전자가 겹친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모든 종류가 동일한 시간에 창조되었다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가설을 제시하면 돼요.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아직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아무도 안 하고
과학이 틀렸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는 거죠.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면 되는데. 노마, 굴드라는 아까 그 점진 평형 이론을 제시한 진화론자가 이야기한 거죠. 유명한 건데,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차원이기에 서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에 두 개의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과 자연이고요. 성경은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목적을 알려주고 자연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나드 램이라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 과학과 신앙의 대화라는 책을 쓴 굉장히 고전이에요. 이 분야에선 고전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과학과 성령 둘 다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뭐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화를 하려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이건 참고 서적입니다. 뭐 아론의 송아지, 창조과학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고요. 화석은 말한다. 아까 그 중간 화석이 이 책에서 나온 언어고요. 프랜시스 콜린스는 미국의 DNA 구조를 밝혀낸, 모두 분석한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죠. 그 사람이 유신 진화론의 어떤 중요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신의 언어, DNA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과학사로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틀렸다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실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 이거는 그 창조과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창조론 연대기는 만화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과 창조과학이라고 한다면 아담의 진화라든가 창조기사 논쟁 같은 경우는 그럼 신학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창조기사 논쟁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 어렵죠?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없으시나요? 아까 우리 유덕준 형제 네, 다른 분이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질문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화석에 관심이 많은데 뭐 과학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죠. 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니까요. 근데 진화를 우리가 진화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도 아직 모든 게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코끼리나 기린을 생각해 보면 진화론에 의하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을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갑자기 코끼리 코가 그냥 그 전 단계에서부터 길어져서 아주 코끼리는 특이하잖아요. 코끼리 비슷한 동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진화의 그 상식에 따르면 뭐 코끼리 코가 중간쯤 되는 거나 뭐 3분의 1쯤 되는 거나 이렇게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린도 그렇게 혼자 목이 긴 동물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런 중간 단계 화석들은 왜 발견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저의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석은 말한다라는 책을 보시면요. 그 책에 코끼리에 대한 중간 화석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린에 대한 중간 화석은 6단계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견됐습니까? 발견됐고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인데요.
중간 화석은 사실 지금도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린하고 거의 몸집도 그렇게 크면서 목만 짧은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네. 기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 길이가 늘어나고 있는 중간 화석들은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덕준 형제님이 아까 그 채팅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형제님. 예. 제가 열어볼게요. 예. 이게 사실 진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동물원에 가봐라. 원숭이 중에 사람 된 원숭이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속 각 개별 개체로 보면은 사실은 완성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진화의 한 가지 증거라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아 있잖아요. 코끼리 상아. 요즘 아프리카에는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죽이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 뭐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가 있어요. 그 코끼리는 안전해요. 그래서 더 다른 그 코끼리와 번식을 해서 그 유전자 특성이 전달이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더 늘어났겠죠. 한두 마리씩 늘어나다 보면 이 코끼리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사실 진화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돼요. 지금도. 고리종이라는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했는데 고리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변이가 있고 내려가서 다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갈라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 종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식이 불가능한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종이라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박광희 형제님 질문. 예, 선생님 제가 어디 출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급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일단은 믿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문적 어떤 신념이 제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두 쪽 다 매우 관심 있게 이렇게 살피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제 진화론 위주로 선생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뭐 문자적인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뭐 이제 가인과 뭐 함과 셋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두 번째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인류의 두 번째 가인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뭐 두 번째는 어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또 창세기 5, 6장쯤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혼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시대에 그것은 이제 어떤 성경사적, 구원사적 인류 외에도 별도로 지구에 인류가 존재했던 것인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한데 어떤 이해할 만한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 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고민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뭐 아담의 진화라든가 뭐 존 홀트에 대한 책,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풀어나가는지는 알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 창세기 창조 기사를 저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죠. 그들이 믿었던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과 혹은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그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별도로 없으신 거네요. 그 네피림에 그렇죠. 대한 해석은. 저는 별도의 견해가 없습니다. 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정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요? 마이크 켜져 있었네요. 저는 이 만화책 재밌습니다. 그 만화책 재밌어요. 네. 아주 굉장히 그 실존적인 이 학생들의 고민을 통해서 아주 그 김민석 씨를 제가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뒷조사.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는 신앙의 다양성. 아까도 우리가 이게 진화론에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해석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믿는 신앙 고백이나 성경 해석이 많은 성경 해석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창조 신앙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든 교회에 관한 신앙이든 굉장히 그 다양성 속의 하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유의 창조 신앙을 남에게 강조 또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저도 사실은 구약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의 해방 신앙이 먼저고, 그다음에 창세기의 창조 신앙이 먼저다. 그래서 창조 신앙은 아까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라고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그 창문으로, 윈도우로 이렇게 태고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광희 형제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피림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석자에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그걸 읽으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진화나 창조를 보면서 갈등이 생길 이유가 근거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배움의 단계가 지금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에 많고, 내가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그 개념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맨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현미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보면은 이게 뭐구나라고 할 수 있는 배움의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호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전공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출발은 신앙과 이 그 창조 신앙과 또는 창조론을 믿는 신앙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갈등이나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되는, 또 내가 스스로 알아가 봐야 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셨고, 지금은 글도 또는 강연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저런 뭐라 그럴까, 맨 땅에 헤딩 정신이 아니라 타는 정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현재 지금 이 혁명적인 그 컴퓨터 툴을 통해서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가셔서 저만큼 전문가가 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아를 드리고 제 말을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 질문 말씀하세요. 영등포. 예, 저도 영등포가 고향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이건 좀 도발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진화 자체가 창조론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믿는 게 유신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하나가 이신론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신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이 예. 세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냥, 이렇게 예. 이 저절로. 그 점이랑 좀 이렇게 동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사실 뭐 저는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창조해 놓고 진화로서 그냥 모든 생물을 만들었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진화의 방법을 보면 이제 목적론적 진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왔고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 같은 아마추어보다는 신학자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제목이 창조와 예, 진화의 대화 아닌 논쟁, 그래서, 예, 과연 그러면, 어떠한 논쟁이 있을까를 했는데, 사실 내용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오늘 얘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주로 창조 과학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예, 돼 예, 있고. 그 제가 느낀 거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재용 예, 교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진화도 진화론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예, 성령의 역사는 있고, 그 다음에 진화도 진화론으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왜 하나님 얘기는 빠졌을까? 과학적 얘기만 할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예. 그 부분, 예, 저도 뭐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제 과학과 대화, 신앙과 과학의 대화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였어요. 음,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어, 어. 과학을 못 믿는다든가 과학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과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정당한 뭐 비판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한다라고 그런 의도가 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했을 때 유신 진화론을 소개를 하면서 그냥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많습니다. 신학적인 비판, 그러니까 과학적인 비판이 아니라 유의미한 신학적인 비판이 많거든요. 저는 유신 진화론이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신앙과 과학을 양쪽을 놓고,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방법론을 봤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대한 답으로서 유신 진화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를 하셨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고 예. 신비라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초월을 믿습니다. 초월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을 넘어선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창세기에 적혀 있는 대로 창조를 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자연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시간이 됐는데. 아니,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가 창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창세기를 창조의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뭐를 믿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조 과학에 있어서 창세기가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뭐를 발견을 하십니까? 이 창세기 조금 지난번에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셈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셈이 이됩니다. 창조에. 근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길까 걱정하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대 사람이 창세기에 나온 그 근거로다가는 두 번째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사람들이 없고 그 패밀리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벨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죽일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창세기가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거,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근거로다가 제시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을 어떤 다른 목적에 그걸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못하는 그러한 거를 갖다 이 성경에서 잠깐 제시해서 잠깐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떤 이성과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창세기가 창조적인 어떤 근거를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면이 느낀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요, 이 창조론과 창조과학 논쟁이 이렇게 유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과 한국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게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만 그래요. 왜냐? 보수적인 기독교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틀린 질문에는 틀린 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질문을 심각하게 해도 질문이 틀린 질문에 답을 하면 틀린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인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에 인류학 교과서적인 질문을 자꾸 하면 틀린 답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우리 박황희 형제가 질문한
진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하면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틀린 질문이냐 하면은 이건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부터 뭐 창세기 그 얘기는 성경이 쓰여질 때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 뭐가 쓰여지고 그 다음 뭐가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후대의 인간들이 오늘의 세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성경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관한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거를 모르고 얘기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아담과 이브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연대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훨씬 나중에 쓰여졌어요. 다른 성경이 다 나온 다음에.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오늘날 세상을 인간 세상을 그 당시 나름대로 몇천 년 전 성경 쓰여진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창세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렇죠. 말인가요? 그렇죠. 앱솔루트리 1%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를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과학으로 그래서 푸쉐도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유사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그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붙을 수가 없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심령과학. 네? 뭐 죽은 다음에 뭐 막 그것도 유사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이라고 자기들은 이름을 붙였지만 과학의 장르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재호 형제는 십자군의 깃발을 가지고 공을 들고 나서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창조 진화론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건 인류학 교과서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조금 아까 근데 우리 말씀하신 데 창조 진화론에 대해서 아까 그런 론이 있다고 자기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인데요. 죄송합니다. 유신 진화론인데 유신 진화론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의 일종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이게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있거든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굉장히 범위가 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바닥 중에 바닥, 유치원 중에서도 1학년 제일 유치한 얘기가 이 창조론 얘기예요. 이건 대화하고도 안 되는 건데 저쪽에서 자꾸 대화를 하자고 시비를 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할 수 없이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유신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니? 라고 나오는 거죠.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데 그 다음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죠. 뭐 그 이상의 답이 필요 없는 건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무슨 이신 진화론이 기계론적 진화론이니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이 기계론적 창조과학인가? 이게 되는 거죠.